딸이 제게 쓸모없어졌으니 나가서 죽을 곳이나 찾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가 항상 그래왔던 순종적인 엄마처럼 가방을 쌌습니다. 사흘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제게 지극히 사랑이 많았던 남편이 역사상 가장 긴 체스 게임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리는 이제 때때로 조리 여왕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하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집 없는 미망인에서 모든 패를 쥐고 있는 여성이 되었는지 들려드릴게요. 왜냐면 이 이야기는 꽈배기 공장보다 더 많은 반전을 담고 있거든요. 2달 전만 해도 저는 43년을 헌신한 아내이자 지독하게 배은망덕한 딸 하나의 엄마인 김순자였습니다. 51살에 남편 박석호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나리는 디자이너 옷을 입은 독수리처럼 제 슬픔 속으로 들이닥쳐 제게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걱정해주는 척 했습니다. 엄마, 이 큰 집을 혼자서 관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가짜 걱정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단, 유지보수, 그리고 그 모든 추억들,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저는 그녀의 걱정 뒤에 숨은 계산을 알아챘어야 했습니다. 나리는 항상 석호 씨가 제일 아끼는 사람이었고 어떤 잘못도 할 수 없는 작은 공주님이었습니다. 그녀가 투자은행가인 김민준과 결혼하고 손주들을 낳기 시작하자 석호 씨는 모두에게 푹 빠졌습니다. 한편 저는 그저 요리와 청소를 하고 모든 것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여성이었죠. 장례식 후 나리는 점점 더 제 상황에 대해 집요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데려와 가족 식사를 하면서 부동산 안내 책자와 은퇴 공동체 브로슈어로 저를 궁지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엄마, 이런 곳들은 정말 좋아요. 엄마 또래 사람들도 있고 활동들도 많고 책임질 일도 없고요. 그들이 의미하는 바는 상속받을 재산이 분할되지 않고 성가신 엄마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정타는 지난 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석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6주 동안 나리가 이제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침실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여전히 손님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나리가 민준과 2개의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예고 없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결정했어요. 민준이 승진해서 당장 서울로 이사해야 해요. 이 집이 저희에게 완벽해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이사 온다고? 하지만 여긴 내 집이야. 나리의 가면이 잠시 벗겨지면서 그 아래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드러났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 유언장에 따르면 제가 모든 걸 상속받았어요. 집, 투자금, 전부요. 지금까지는 친절하게 머물게 해드린 거지만 이제 엄마가 계실 곳을 찾으셔야 할 때예요. 그 말은 저를 물리적으로 때린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리야, 분명 착오가 있었을 거야. 착오 없어요. 아빠는 제가 아빠의 유산을 엄마보다 더 잘 돌볼 거라는 걸 아셨어요. 엄마는 돈이나 투자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안주인이었을 뿐이죠. 그냥 안주인. 43년의 삶이 그 세 단어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치명타를 날렸습니다. 나가서 죽을 곳이나 찾으세요. 이제 쓸모 없어졌잖아요. 저는 하루 만에 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43년간의 결혼 생활이 2개의 여행 가방과 작은 사진 상자에 들어갔습니다. 나리는 문간에 서서 제가 그녀를 중요한 약속에 늦게 하는 것처럼 시계를 확인하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메이플계 괜찮은 노인 단지가 있어요. 그녀는 괜찮은 식당을 추천하는 사람처럼 열의에 차서 제안했습니다. 아주 저렴해요. 분명 빈자리가 있을 거예요. 저렴하다.
제 딸은 330억 원을 상속받으면서 제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다름없는 곳에 들어가라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처럼 능숙하게 제 여행 가방들을 그들의 메르세데스 벤츠에 실었습니다. 순자 씨, 다시 독립심을 갖게 되는 걸 좋아하실 거예요. 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집 유지 보수나 재산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더 이상 집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떠날 때 저는 제 집, 석호 씨의 집, 이제는 나리의 집이 된 그곳이 백미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저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그 집을 가정으로 만들고 나리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석호 씨의 병간호를 하고 그가 신경 쓰는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영받지 못해 너무 오래 머문 손님처럼 저렴한 모텔로 내쫓기고 있었습니다. 대학 모텔은 하룻밤에 4만 9천 원을 받는 곳에서 예상할 수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얇은 벽, 더 얇은 수건, 그리고 전성기가 지나도 한참 진한 카펫. 나리는 제가 호텔 직원에게 팁을 주는 것처럼 현금 20만 원을 제게 건넸습니다. 며칠 동안 지내시는데 충분할 거예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빠 서류를 정리하는 대로 민준에게 엄마 계좌로 돈을 좀 이체하라고 할게요. 제 유산에서 나온 돈이란요.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낡은 매트리스에 앉아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3시간 만에 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에서 집 없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키우고 사랑하고 희생했던 여성이 저를 유통기한이 지난 약처럼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우울한 모텔방에 앉아 있는 동안 무언가가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석호 씨는 항상 자신의 일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사람이었고 중요한 서류들에 대해 강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제게 유언장을 보여주며 자신의 뜻을 설명했고 제가 모든 것을 이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유언장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석호 씨는 여러 면에서 전통적이고 때로는 고집이 세고 가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저를 깔보기도 했지만 잔인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손을 잡아주고 매년 결혼기념일에 꽃을 선물해 주던 남자가 저를 무일푼으로 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모텔의 와이파이를 이용해 석호 씨의 변호사인 최대현을 찾아봤습니다. 그는 수년간 우리 집 구매와 여러 사업 문제를 처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시내에 있었고 시내버스 타고 20분이 걸렸습니다. 소중한 현금을 써야 했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대현은 와이어테 안경 뒤로 친절한 눈빛을 가진 70대 중후반의 품위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의 비서가 남편의 유산 문제로 김순자 씨가 왔다고 알렸을 때 그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 오실 때가 된 줄 알고 있었어요. 집에 몇 번 전화했는데 나리 씨가 여행 중이라고 하더군요. 여행 중이라고요? 제 딸이 그에게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님, 석호 씨의 유언장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는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물론이죠. 나리 씨가 선생님께 사본을 제공하지 않았나요? 제가 낭독 후에 원본과 여러 사본을 그녀에게 줬는데요. 제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낭독이 있었다고요. 순자 씨, 그 자리에 계셨어야 했습니다. 나리 씨가 선생님께서 너무 괴로워하셔서 자기가 모든 것을 처리하고 유산을 꼭 받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실이 저를 덮치자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낭독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나리는 모든 것을 자기가 상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최대현의 표정은 혼란에서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철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움직임은 갑자기 다급해졌습니다. 순자 씨, 그건 불가능합니다. 남편의 유 원장은 선생님의 상속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 문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바닥에 있는 석호 씨의 깔끔한 서명을 알아보았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었고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대현이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나리가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박석호는 온전한 정신과 신체로 저의 사랑하는 아내 김순자에게 다음을 유증합니다. 가로수길에 있는 우리의 주 거주지와 모든 가구 및 개인 소지품, 또한 총 230억 원에 달하는 모든 금융자산, 투자금, 그리고 계좌의 70%를 그녀에게 남깁니다. 제 머리가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230억 원. 집, 모든 것의 70%. 최대현은 계속 읽었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저의 딸 박나리에게는 그녀의 45번째 생일부터 분배가 시작되는 100억 원을 신탁으로 남깁니다. 이는 나의 사망 후 그녀가 그녀의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 석호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나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나리는 제가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집으로 이사 들어와서 제게 20만 원을 주고 노인시설을 찾으라고 제안했습니다. 노 변호사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순자 씨, 나리 씨가 한 일은 노인 학대이자 사기입니다. 그녀는 여러 중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법적 서류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게 보여줬습니다. 위조된 것이거나 아니면 이전 초안의 문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께서는 돌아가시기 6개월 전 나리 씨의 돈에 대한 태도와 특권 의식 때문에 특별히 유언장을 갱신하셨습니다. 방이 빙빙 돌았습니다. 나리가 제 의견을 무시하고 가족 식사 중에 제 말을 끊고 그들의 값비싼 휴가나 민준의 사업 거래에 대해 제가 대화에 끼어들려고 할 때 눈을 굴리던 그 모든 순간들. 석호 씨는 지켜보고 평가하며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있습니다, 순자 씨. 나리 씨를 위한 신탁 조항은 그녀가 저의 사망 후 선생님을 존경과 품위로 대하지 못할 경우 100억 원 전체가 선생님에게 귀속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격에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 말은 선생님의 딸이 방금 스스로 100억 원을 날렸다는 겁니다. 그녀의 유산도 이제 선생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230억 원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순자 씨. 330억 원과 집, 그리고 모든 개인 재산을 상속받는 겁니다. 이 아이러니는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나리는 너무나도 자신의 유산을 탐내다가 저를 그녀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바로 그 조항을 발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최대현은 미소 지었고 석호 씨가 세상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게 향한 진정한 온기를 보았습니다. 이제 이분아, 우리는 사기에 대해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리 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려줘야죠. 그녀가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무슨 돈으로요? 그녀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계좌들이 사실은 선생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제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녀의 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생님의 집을 제외한 모든 투자금, 모든 은행 계좌, 모든 자산이 동결되었습니다. 저는
제 집 안에서 나리를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이미 리노베이션을 계획하고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돈으로 새 가구를 쇼핑하고 있을 겁니다. 민주는 아마 유산이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약 6시간 안에 그들의 세계 전체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최대현의 사무실은 그가 정의의 작전이라고 즐겁게 부른 일의 본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경찰, 은행, 그리고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고, 저는 그의 가죽 의자에 앉아 나리의 기만 행위의 규모를 여전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조된 문서들은 아주 정교합니다. 나리가 제게 보여줬던 가짜 유언장을 검토하며 이지혜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누군가 이것을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나리에게 공범이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설득력 있는 법률 문서 위조에는 특정한 지식과 연줄이 필요합니다. 민준이나 그의 금융 네트워크에 있는 누군가가 관련되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2시간 안에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나리가 자신의 새 상속 계좌라고 생각했던 것들과 연결된 신용카드들은 거절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미 자신의 이름으로 옮겨 놓았던 집의 공과금도 소유권 확인이 보류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제 전화는 정확히 오후 3시 47분에 울렸습니다. 화면에 날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은행 계좌에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아빠의 자산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요. 안녕, 나리야. 나는 지금 최대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단다. 그분 기억하니? 아빠의 변호사. 네가 내가 여행 중이라고 거짓말하는 동안 아무도 없는 방에서 진짜 유언장을 낭독했던 그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엄마, 뭘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거짓말쟁이고 도둑이라는 것을 알아냈단다. 아가야, 나는 또한 네 아빠가 우리 둘 중 누구도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영리했다는 것도 알아냈단다. 엄마는 이해 못해요. 저는 그 모든 돈을 관리하는 복잡함으로부터 엄마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투자와 씨름해 본 적 없잖아요. 아니, 나는 완벽하게 이해해. 너는 법적 서류를 위조하고 사기를 저지르고 내가 너무 멍청해서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67세 엄마를 자기 집에서 내쫓았지.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절박해졌습니다. 엄마, 착각하시는 거예요. 슬픔이 너무 커서 누군가가 엄마의 감정적인 상태를 이용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녀의 뻔뻔함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딱 걸린 후에도 나리는 저를 조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나리야, 얘야, 한 가지 분명히 해줄게. 너는 아무것도 상속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네 아빠가 너에게 남겨준 실제 유산인 100억 원도 이제 내 것이 되었단다. 나를 품위와 존경으로 대하라는 그분이 포함한 아름다운 조항 덕분에 말이야. 그건 불가능해요. 이지혜 형사님이 바로 여기 앉아 계시니 사기 혐의의 불가능성에 대해 그분과 논의하고 싶다면 말씀해. 전화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나리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고 어떤 각도를 찾으려 애쓰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우리 만나서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분명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 우리는 곧 만날 거야. 법원에서 네가 기소될 때. 엄마 딸에게 감히 고소장을 제출하지 못할 거예요. 차갑고 확고한 무언가가 제 가슴 속에서 결정화되었습니다. 어디 한번 봐. 저는 전화를 끊고 승인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최대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있으면 체포되나요?
이지혜 형사님이 영장을 발부받을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녀를 데리러 갈 겁니다. 그리고 민준 씨는 금융 기록에 대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문서들을 만드는데 참여했다면 그도 혐의를 받게 될 겁니다. 제 전화가 나리의 문자 메시지로 진동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손주들을 생각하세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이지혜 형사님께 보여드렸고 그녀는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감정 조작,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한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죠. 저는 답장했습니다.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그 애들은 가족에게서 도둑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볼 자격이 있어. 20분 뒤 민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 씨, 분명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을 연루시키는 건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민준, 네가 그 서류들을 위조하는 걸 도왔니? 저는 그건 순자 씨, 나리가 얼마나 압박을 받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순자 씨의 정신 상태, 거액을 다룰 능력에 대해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네라는 거구나. 아기는 없었어. 나리는 엄마를 집에서 내쫓고 죽을 곳이나 찾으라고 말함으로써 엄마를 보호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어요. 민준은 조용해졌습니다. 민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해줄게. 너희 둘 다 체포될 거야. 너희 둘 다 연방 사기 혐의에 직면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는 내 집에서 이 모든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볼 거야. 순자 씨, 제발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43년 동안 합리적이었어. 그런데 그게 나에게 잘 풀리지 않았지. 경찰은 오후 8시 30분에 나리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파크 하얏트 호텔 레스토랑에서 민준과 다른 부부와 함께 자신의 유산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지혜 형사님에 따르면 그녀는 거짓 체포라고 소리치며 변호사에게 전화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그 변호사는 민준의 골프 친구였고 형사법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은 다음 날 아침 자신의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법의학 회계사가 민준의 회사가 사기성 투자 안내서를 만드는 데 사용했던 인쇄회사로 위조된 문서들을 추적했습니다. 제 사위는 나리가 알지 못했거나 무시하기로 선택했던 상당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4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안방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나리는 이미 자신의 물건들을 그 공간으로 옮겨 놓았고 석호 씨의 깔끔한 정리를 자신의 디자이너 옷들과 값비싼 화장품들의 혼돈으로 대체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 현관에 두었습니다. 그녀가 보석금을 내고 나올 때 가져가라고요? 집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석호 씨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마침내 이곳을 저의 집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이곳을 석호 씨의 안식처로 유지했고 그의 취향, 그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비전에 맞춰 설계했습니다. 이제 맑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자. 저는 이 방들의 저의 흔적이 얼마나 적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변할 것입니다. 최대현은 정오쯤에 전화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리 씨의 보석금은 5천만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으니 다른 사람을 찾아야 할 겁니다. 민주는요? 2억 원이요. 판사님은 그의 금융범죄 경력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지 않으신 것 같네요. 사위가 증권 사기 조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확실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대부분의 가족 재정 논의에서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나리와 민주는 돈 이야기가 나올 때면
언제나 저를 어린아이처럼 대했고 제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가정하며 개념들을 단순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이해했는지 배우게 될 겁니다. 최 변호사님, 저 집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나리가 리노베이션을 위해 건설업자들을 줄 세워놨더군요. 그 계획들 중 일부는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의 비전으로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이제 선생님의 집입니다, 순자 씨. 선생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하세요.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것은 나리가 제 유산에 대해 가졌던 모든 가정을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을 완전히 뜯어내고 원목 마루를 교체하고 석호 씨의 서재를 와인 저장고로 바꾸려 했습니다. 저는 서재를 미술 스튜디오로 바꾸고 와인 저장고 계획을 도서관으로 바꿀 계획이었습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김순자 씨, 여기는 KBS 뉴스 7번 채널의 제니 쿠퍼입니다. 선생님께서 따님과 관련된 중대한 노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이신 것으로 압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서는 저명한 투자 은행가와 그의 아내가 장모를 사기쳐서 체포된 것이 뉴스거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쿠퍼 양,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아직 공개적으로 발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가 다른 노인들이 가족의 금융학대에 경고 신호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나이에 다른 여성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산에 대한 불편한 장애물로 여기는 성인 자녀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을까요? 만약 제가 제 이야기를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최종 편집본에 대해 승인을 받으실 수 있는 단독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쯤 감옥에 앉아 있을 나리를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이것이 모두 그녀가 매력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오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쿠퍼 양, 다시 연락드릴게요. 제게는 들려줄 이야기가 꽤 많을 것 같네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민준이 크리스마스에 우리에게 보냈던 값비싼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이제 제 집에서 제 돈으로 산 이 와인을 마시며 제 딸을 TV에서 공개적으로 망신 줄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삶은 확실히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나리가 어제 입었던 옷을 입고 제 현관 앞에 서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5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얘기 좀 해야 해요. 우리 어제 얘기했잖아. 너는 나에게 나가서 죽을 곳이나 찾으라고 했지. 나는 대신 살 곳을 찾았단다. 나리의 눈가는 빨갰습니다. 그녀의 평소 완벽한 침착함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어요. 끔찍한 실수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에요. 그래? 딸들은 보통 엄마의 유산을 훔치기 위해 법적 서류를 위조하지 않거든. 훔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는 말을 멈췄고 범죄처럼 들리지 않는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너는 뭐였지, 나리야? 엄마가 잘못된 재정적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엄마는 한 번도 거액의 돈을 관리해 본 적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사기 혐의로 체포된 후에도 그녀는 진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리의 마음속에서는 그녀는 여전히 저의 불합리한 기대의 희생자였습니다. 나리야, 네 아빠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내게 한 말을 들려줄게. 그는 네 특권의식, 돈에 대한 너의 태도, 그리고 네가 너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걱정된다고 말했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는 네가 자신의 누인 김은숙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어.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는 네가 통제권을 가질 경우 나에게 무슨 짓을 할까 두려워서 특별히 유언장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제 전화기를 꺼내 그녀에게 음성 녹음을 보여줬습니다. 아니야. 네 아빠는 네가 유언의 이의를 제기하거나 돌아가신 후에 나를 함부로 대할 경우 재생되도록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비디오 메시지를 녹음했단다. 나리는 전화기를 독이 든 뱀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그분은 알고 있었어. 아가야. 그분은 네가 그 모든 매력 아래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단다. 그분이 예상하지 못한 유일한 것은 네가 실제로 어디까지 갈지였다는 거야. 재생하세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제가 화면을 터치하자 석호 씨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맑고 차분하고 그리고 완전히 파괴적이었습니다. 나리야, 네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너의 인격에 대한 나의 두려움이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내가 틀렸기를 바랐다. 나는 내 딸이 내가 의심했던 것보다 더 많은 품위를 가졌기를 바랐다. 하지만 순자 씨가 이 녹음을 재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내가 옳았음을 증명했다는 뜻이다. 나리는 석호 씨의 목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43년 동안 네 엄마가 우리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꿈, 야망, 독립심을 희생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내가 사업을 키우는 동안 그녀는 너의 대학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그녀는 자신의 학업을 미루고 경력 기회를 포기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아내와 엄마가 되기 위해 자신을 쏟아부었다. 녹음은 3분 더 계속되었고 각 단어는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각 문장은 나리의 정당화와 자기 기만을 도려내는 칼날이었습니다. 네가 이 녹음을 들을 때쯤이면 너는 네 어머니를 함부로 대한 것이 내게 모든 것을 잃게 했다는 것을 발견했을 것이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기를 바란다. 녹음이 끝났을 때 나리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했던 예쁜 눈물이 아니라 추하고 무너진 흐느낌이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미워하셨어요.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니, 나리야, 그분은 네가 그분이 틀렸음을 증명해 주기를 바랄 만큼 너를 사랑하셨어. 너는 대신 그분이 옳았음을 증명하기로 선택한 거야. 그녀는 마스카라가 뺨을 가로질러 번진 채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 선택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거야. 사기 혐의, 수사, 그리고 이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을 때의 공개적인 망신. 뉴스요? KBS 뉴스가 노인 금융 학대에 대해 저와 인터뷰하고 싶어 해요. 저는 네라고 할까 생각 중이야. 나리의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엄마, 제발 손주들, 민준의 경력, 우리 가족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있어. 네가 여러 중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했을 때 이 모든 것들 중 하나라도 생각했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단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고 제가 본 어떤 모습보다 더 나이가 들고 패배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일이 이렇게까지 되길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돈을 원했어요. 안정, 지위를 원했어요. 다시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싶었어요. 이 악몽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리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를 믿어. 아가야. 하지만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이 그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하지는 않아. 그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걸 바로잡으려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가 한 일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오해였거나 보호하려 했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었다고. 완전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리고 나서는 그것들을 빠져나가려고 조종하려 하지 말고 다가오는 모든 결과들을 어느 정도 품위를 가지고 직면할 수 있어. 나리는 긴 시간 동안 저를 바라보았고 아마 처음으로 그녀가 항상 알던 호구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능가한 여성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이럴 자격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 나리야. 너는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었어. 나리가 현관에서 고백한 사흘 뒤 민준의 엄마인 김은숙이 제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 보석으로 휘감겨 있고 3대에 걸친 유산으로만 얻을 수 있는 특권 의식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그녀를 안으로 초대했고 김 씨 가족이 아들의 중죄 혐의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현실을 구성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은숙은 마치 제게 아련을 허락하는 것처럼 거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준이가 몇 가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를 기소하는 것은 좀 가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혹하다고요? 당신 아들은 제 유산을 훔치고 저를 제 집에서 내쫓는 것을 도왔습니다. 민준이는 나리 씨의 주도에 따른 것뿐이에요. 그는 전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여자는 실제로 아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제 딸을 비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 민주는 위조된 법적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주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기를 공모한 것입니다. 민준이의 변호사는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순자 씨는 집을 돌려받고 나리 씨는 적절한 결과를 직면하고 민준이는 재판의 대중적 시선을 피하는 거죠. 적절한 결과. 마치 나리의 범죄가 사소한 예절 위반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종류의 합의요? 은숙은 미소를 지었고 분명히 그녀가 기회를 찾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준인의 가족은 순자 씨의 불편에 대해 보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준에 대한 혐의를 취하하는 대가로 20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20억 원으로 제게서 330억 원을 훔치는 것을 도왔던 남자를 용서하라고요. 김 선생님, 당신 아들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게 한 계획에 참여했습니다. 20억 원으로 그것을 다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민준이는 경력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유지해야 할 명성이 있습니다. 그를 감옥에 보내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의에 도움이 되죠. 은숙의 우아한 가면이 살짝 금이 갔습니다. 정의라고요? 선생님이 어차피 어떻게 관리할지도 몰랐을 돈 때문에 여러 가족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것이었습니다. 나리와의 제 관계를 망쳤던 바로 그 거만한 태도. 그들의 세계에서는 저는 그저 건방져진 하녀에 불과했습니다. 김 선생님, 이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자 씨, 다시 생각해 보세요. 50억 원, 마지막 제안입니다. 50억 원을 받고 민준을 자유롭게 해주라고요. 금액은 엄청났지만 원칙은 협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은숙은 일어섰고 그녀의 침착함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민준이의 법률팀이 선생님 남편의 사업 관행에 대해 흥미로운 정보를 찾았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할 겁니다. 그것이 재판 중에 공개된다면 유감스러운 일이 될 텐데요. 그 위협은 분명했지만 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오직 호기심만 느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요? 이 상황에서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즉시 최대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순자 씨, 그들이 무엇을 찾았다고 생각하든 그것은 나리와 민준의 범죄 사실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충분히 흐리고 석호 씨의 인격이나 사업 관행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배심원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저는 석호 씨에 대해, 우리의 결혼에 대해, 그리고 43년의 공유된 삶 속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모든 비밀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최 변호사님, 저는 석호 씨의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거래, 모든 파트너십, 모든 잠재적인 불규칙성까지. 순자 씨, 정말 괜찮으십니까? 때로는 과거는 그냥 묻어두는 게 낫습니다. 김 씨, 가족은 그들의 범죄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석호 씨의 기억을 진흙탕에 끌고 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진실을 아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석호 씨의 서재, 이제는 저의 서재에 앉아 그의 파일들을 체계적으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석호 씨는 꼼꼼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었고 모든 문서에는 날짜가 있었고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자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령 회사에 대한 지불, 지나치게 과도해 보이는 컨설팅 비용,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자정이 되었을 때 저는 남편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최대현이 추천한 사설 탐정은 금융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한지민 박사라는 날카로운 눈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6시간 동안 석호 씨의 서재에서 문서들을 사진 찍고 제 남편의 사업 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김 선생님, 남편분은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통해 정교한 돈 세탁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수십억 원의 불법 거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폭로는 저를 물리적으로 때린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석호 씨는 제가 아는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그는 합법적인 사업을 위장으로 사용하여 조직 범죄 가족의 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석호 씨의 책상에 펼쳐진 문서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공된 적 없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 존재하지 않는 회사들과의 컨설팅 계약, 알려진 범죄 활동과 일치하는 지불 일정. 이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요? 이 기록들을 바탕으로 볼 때 최소 12년, 아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12년이라니. 제가 저녁 식사 파티를 계획하고 자선갈래 참석하는 동안 제 남편은 범죄 조직을 돕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더 있습니다. 남편분께서 나리 씨에게 남기신 100억 원은 세탁된 자금에서 직접 나온 것입니다. 경찰청이 이것을 발견하면 범죄 수익금으로 모든 것을 압수할 것입니다. 방이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요? 집, 투자금, 전부 다요? 만약에 뭐요? 한지민 박사는 불편해 보였습니다. 나리 씨와 민준 씨의 법률팀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고 이를 지렛대로 사용하려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남편분의 범죄를 경찰청에 제보한다면 협조하는 대가로
면책을 협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제 딸과 사위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머리 위에 핵폭탄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 선택권은 무엇인가요? 법적으로는 직접 경찰청에 연락하고 자발적으로 출두하여 관용을 바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돈을 잃겠지만 집은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나리 씨와 민준 씨의 변호사들이 이 정보를 전략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지만 무의식적으로 범죄 활동에 수혜를 입은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김은숙의 오만한 자신감, 제가 그들의 합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그녀의 확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석호 씨의 범죄에 대해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 박사님,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알아냈죠? 민준 씨는 투자 은행가입니다. 그는 남편분의 재정 기록에서 그 패턴들을 알아보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이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 계획하는가입니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리의 번호였습니다. 엄마, 오늘 밤에 만나야 해요. 아빠에 대해 모든 것을 바꾸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알아, 나리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뭘 아느냐고? 돈 세탁에 대해 알아. 범죄 조직과의 연결에 대해 알아. 아빠가 우리에게 남긴 모든 것이 더럽혀졌다는 것을 알아. 엄마, 제 말 잘 들으세요. 민준의 변호사들이 경찰청과 접촉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상황을 재협상하게 해줄 의향이 있대요. 어떤 종류의 재협상이니? 민준이 아빠의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면책을 받아요. 엄마는 50억 원과 집을 가질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정부로 가는 거고요. 그럼 너희는? 사기 혐의가 사라지죠. 우리는 모두 이 혼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 병리적인 방식으로 훌륭했습니다. 나리는 저의 도덕적 승리를 그녀의 전략적 이점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나리야, 너는 아빠의 범죄를 악용해서 너의 범죄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돕고 내게 부탁하는 거니?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모든 것을 잃고 잠재적으로 직접 혐의에 직면하는 거예요. 저는 석호 씨의 서재를 둘러보았고 처음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값비싼 가구, 희귀한 책들, 미술품 컬렉션, 이 모든 것이 악마의 돈으로 구매된 것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엄마, 경찰청 회의가 내일 아침이에요. 민준의 변호사는 오늘 밤에 답을 원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석호 씨의 서재의 어둠 속에 앉아 그의 이중 생활의 증거들에 둘러싸였습니다. 43년 동안 낯선 사람과 결혼 생활을 했고 아빠에게서 돈보다 더 많은 것을 물려받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기만적인 재능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지민 박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박사님, 경찰청과 저의 만남을 얼마나 빨리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데 그들이 아주 흥미롭게 여길 것 같습니다. 경찰청 수사관 한가은은 마치 캐스팅 디렉터가 연방 수사관에게 요구하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진지하고 지적이며 매력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대현의 회의실에서 제 맞은편에 앉아 대화를 녹음하며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필기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자발적으로 출두함으로써 범죄 수익금의 수혜자임을 잠재적으로 인정하는 것임을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 딸과 사위가 이 상황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조종하도록 두는 것보다는 진실을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석호 씨의 숨겨진 사업, 나리의 사기 계획, 민준의 위조, 그리고 합의 제안으로 가장한 공갈 시도. 따님은 남편분의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의 혐의에 대한 면책과 맞바꿀 수 있다고 믿는군요. 바로 그녀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협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수사관이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우십니까, 김 선생님? 한 수사관님, 이 주 전만 해도 저는 저렴한 모텔에서 잠을 자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죽은 남편의 범죄 조직에 대해 연방 요원들에게 자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더 이상 저의 주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죠? 분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 지능을 과소평가했던 사람들에게 조종당한 것에 대한 순수하고 결정화된 분노입니다. 한 수사관의 미소가 더 넓어졌습니다. 김 선생님, 도청 장치를 착용하시겠습니까? 3시간 후, 저는 제 거실에 도청 장치를 가슴에 테이프로 붙인 채 앉아 나리와 민준이 항복 회의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오후 8시에 문을 두드렸고 둘 다 비즈니스 저녁 식사에 참석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아마 면책 합의서와 합의 서류가 들어있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몇 주 동안 보던 모습보다 훨씬 좋아 보이세요. 나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 뺨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기분이 더 좋아졌단다. 명확함이 그런 효과가 있어. 민주는 이전에 비슷한 협상을 진행했던 사람처럼 능숙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저희 변호사들이 순자 씨에게 아주 유리하게 이 모든 것을 구성했습니다. 집은 유지하시고 50억 원의 깨끗한 자산, 그리고 석호 씨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혐의로부터의 완전한 면책입니다. 깨끗한 자산. 재밌는 표현이네요. 나리는 민준에게 경고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엄마,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과거는 묻히고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죠. 아빠가 실제로 나에게 남긴 330억 원은 어쩌고요? 엄마, 그 돈은 더럽혀졌어요. 아빠의 범죄 활동과 분리될 수 없어요. 50억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한 최고의 결과입니다. 그럼 너희 둘은 이 합의로 뭘 얻게 되지? 민주는 자신감을 되찾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이 불행한 오해를 뒤로하고 나아갈 수 있죠. 나리의 혐의는 사라지고 제 평판은 온전하게 유지되며 우리 가족은 치유될 수 있어요. 오해. 그는 여전히 중범죄 사기를 오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한 가지 이해하도록 도와줄래? 너는 정확히 언제 석호 씨의 범죄 활동을 알게 됐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은 나리와 결혼했을 때 돈 세탁에 대해 알고 있었니? 아니면 최근에 내 유산을 훔칠 계획을 하면서 알게 된 거니? 민준과 나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순자 씨, 그건 현재 우리의 논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는 아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단다. 네가 석호 씨의 범죄를 알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를 사후 공범으로 만들어. 그리고 네가 너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은 네가 아주 운이 없다는 뜻이지. 나리의 침착함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나는 너희 둘이 이것을 몇 달, 어쩌면 몇 년 동안 계획해 왔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거야. 위조된 유언장, 돈 세탁 발견, 심지어 문서 위조범과의 민준의 연결까지. 이 모든 것은 즉흥적인 게 아니야. 말도 안 돼요. 정말 그럴까? 한 수사관은 매우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던데.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 수사관님, 민준이 속삭였습니다. 경찰청. 그녀는 조직적인 노인 학대, 사기, 그리고 공갈에 대한 내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많아. 특히 네가 죽은 내 남편의 범죄로 나를 협박하려 했던 부분에. 민주는 갑자기 일어나 서류 가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순자 씨, 이 대화는 끝입니다. 아니, 민준아, 나는 이제 막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리와 민준이 얼어붙은 채 앉아 있는 동안 한 수사관과 두 명의 다른 연방 요원이 제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손을 뻗었던 서류 가방은 그들의 전화기들과 함께 즉시 압수되었습니다. 박나리, 김민준 씨, 연방통신 사기, 노인 학대, 그리고 연방증인 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리는 저를 향해 완전한 배신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친딸에게 이럴 수 있어요? 네가 법적 서류를 위조하고 내 유산을 훔칠 수 있는 것과 같은 방식이야, 아가야. 단지 내 방식은 합법적일 뿐이지. 요원들이 그들에게 수갑을 채울 때 민주는 마지막으로 절박한 수를 썼습니다. 순자 씨, 순자 씨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석호 씨의 사업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연방의 관심을 반기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한 수사관이 그들의 권리를 읽어주는 것을 멈췄습니다. 김 씨, 지금 연방 증인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녀의 상황의 현실에 대해 경고하는 겁니다. 현실은요,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방금 증인 협박 혐의를 추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끌려나간 후 한 수사관은 제 맞은편에 다시 앉았습니다. 김 선생님, 민준 씨의 경고가 완전히 빈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남편분은 위험한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위험한데요? 주로 서울 기반의 조직범죄 가족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합법적인 사업을 이용해 돈을 세탁해 왔습니다. 남편분의 컨설팅 회사는 그들의 가장 성공적인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 이름은 제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지만 수사관의 표정은 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물리적인 위험에 처해 있다는 말인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의 사업에 대해 아셔야 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것 말이죠. 한 수사관은 몇 달간의 조사를 암시하는 두꺼운 파일처를 꺼냈습니다. 김 선생님, 남편분은 그 조직 범죄 가족의 돈을 세탁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찰청 정보원이었습니다. 12년 동안 그는 돈 세탁을 돕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그들의 작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석호 씨는 경찰청을 위해 일하고 있었고 그것은 장기적인 심층 잠복 수사였습니다. 그 작전은 너무나 민감해서 지역 경찰청조차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남편분은 우리에게 여러 범죄 조직에 대한 사건을 구축하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진짜였어요. 경찰청은 남편분의 협조에 대한 대가로 그리고 그의 위장을 유지하기 위해 세탁된 자금의 일정 비율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분이 선생님께 남긴 모든 것은 합법적인 연방 협조를 통해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폭로를 이해하려 애쓰며 그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330억 원은 법적으로 제 것이라는 건가요? 남편분은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12년 동안의 그의 협조는 47명의 체포와 2천억 원이 넘는 범죄 자산, 압수로 직접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왜 아무도 제게 말해주지 않았죠?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저희도 선생님의 관여나 지식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님과 사위의 사기 계획이 실제로 선생님의 무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리와 민주는 이 모든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범죄 활동을 의심했지만 연방 협조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남편분을 무죄로 만들 수 있었던 정보로 선생님을 협박하려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러니는 너무나 완벽해서 거의 시적일 정도였습니다. 나리는 두 번이나 제 유산을 훔치려 했습니다. 한 번은 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한 번은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협박을 통해서였습니다. 한 수사관님,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선생님은 돈을 되찾고 따님과 사위는 연방 혐의에 직면하며 선생님께서는 합법적인 유산으로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지 결정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민준이 언급했던 위험은요? 그 범죄 가족은 자신들의 법적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바쁠 것이므로 선생님을 걱정할 여유가 없을 겁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전국 3개 주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겁니다. 저는 제 거실을 둘러보았고 그곳을 저의 굴욕이 아닌 부활의 장소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수사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나리의 체포에 대해 만족감을 느끼는 제가 끔찍한 사람일까요? 한 수사관은 미소 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 전문적인 의견으로는 선생님은 희생되기를 거부한 여성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감을 주는 것이죠. 6개월 후, 저는 리노베이션 된 집에 부엌에 서서 두 사람을 위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새로 설치되어 제대로 열리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43년 만에 제가 직접 고른 조리대를 비추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순자 씨. 한지민 박사의 누이이자 저의 새로운 재정 고문인 한가은 박사가 두꺼운 투자 보고서 폴더를 들고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개은 씨. 분기별 검토할 준비 되셨나요? 지난 6개월은 법적 절차, 언론 인터뷰, 그리고 개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나리와 민주는 각각 18개월의 연방형을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한 뉴스 보도는 저를 노인 보호단체들 사이에서 일종의 유명인사로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포트폴리오는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운이 제 새로운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선재단은 완전히 운영 중이고 장학금 기금은 이미 첫 수혜자들을 선정했습니다. 김순자 노인보호재단이 저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제 유산 중 150억 원을 사용하여 우리는 가족의 금융학대에 직면한 노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을 후원하고 노인 보호 법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변경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어떻게 되어가나요? 넷플릭스가 제작 계약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달에 촬영을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제 이야기는 초기 뉴스 보도를 훨씬 넘어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복수라는 이름의 한국 범죄 이야기는 수익금이 노인 보호단체에 기부되는 한정 시리즈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리 씨는요, 개운의 표정이 신중해졌습니다.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나리는 연방, 교도소에서 제게 17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처음 몇 통을 읽었는데 자기 정당화부터 절망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었고 그 후로는 더 이상 편지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일단 깨지면 말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개은 씨, 그에 대한 제 입장이 변했나요? 이전 대화에 따르면 변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진화합니다, 순자 씨. 심지어 끔찍한 선택을 한 사람들도요. 저는 6개월 전에 저를 생각했습니다. 슬픔에 잠기고 의존적이며 가족이 제게 제공하는 존엄성의 조각들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나리를 용서하고 죄책감과 전통에 기반한 관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만 그 여성은 사라졌습니다. 개운 씨, 나리의 변호사와 회의를 잡으세요. 화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요. 어떤 것을요? 나리가 자신의 행동이 법적 처벌을 넘어선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녀가 우리의 관계를 영원히 파괴했고 그녀의 아이들이 왜 그들의 엄마가 감옥에 갔는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그녀가 알았으면 합니다. 좀 가혹하게 들리네요. 좋아요. 가혹하게 들려야죠. 나리는 그녀가 사랑했어야 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 몇 통을 썼다고 해서 감정적인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우는 그녀의 가족 포트폴리오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 나리 씨가 그들과 감독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나리와 그 아이들의 관계는 그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의 선택에 기반할 것입니다. 그들의 엄마의 재활 노력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창문으로 보니 큰 소포를 실은 배달 트럭이 보였습니다. 스튜디오에 놓을 새 가구인가 보네. 저는 개은에게 말했습니다. 미술 스튜디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리노베이션 프로젝트였습니다. 석호 씨의 옛 서재는 이제 제가 그림 그리기에 대한 사랑을 다시 발견하고 있는 밝고 시원한 공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내조하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을 맡으면서 포기했던 일이었죠. 순자 씨, 개인적인 것을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후회하신 적은 없으세요? 감옥 생활, 언론의 관심, 영구적인 가족 간의 소원함 같은 것들요. 저는 배달된 물건에 서명하면서 그 질문을 고려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돈도 집도 미래도 없는 보이지 않는 미망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재단과 다큐멘터리 계약, 그리고 저 자신의 생존을 훨씬 넘어선 목적을 가진 억만장자 박애주의자였습니다. 개은 씨, 제 딸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훔치고 저를 집 없이 만들려 했습니다. 제 사위는 위조된 서류를 만들고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들을 막을 힘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인데요. 아니, 그들은 여전히 DNA야. 가족은 네가 취약할 때 너를 보호해주는 사람들이지 너의 취약함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개우는 제 대답에 만족하며 포트폴리오를 닫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그들이 내 가치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멈췄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봐요. 개운이 떠난 후 저는 제 집을 걸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저의 집, 저의 취향에 따라 꾸며지고 저의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미술 스튜디오에서 저는 제 최신작을 덮고 있던 체온을 걷어냈습니다. 밝은 햇살 속에 서서 미래를 향하고 있는 여성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여성은 6개월 전 자신의 삶을 2개의 여행 가방에 담았던 슬픔에 잠긴 미망인과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강력하고 독립적이며 두려움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복수는 되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적들이 당신이 결코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깥에서는 제가 직접 심은 나무들 뒤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게 속한 흙에서 결혼이나 출생을 통해 물려받은 것이 아닌 지성과 용기로 지켜낸 재산 위에서 말이죠. 내일 저는 다른 사람들이 제게 계획했던 삶이 아닌 제가 선택한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리가 이 여성과 관계를 재건하고 싶다면 그녀는 감옥에서 쓴 편지와 공허한 사과 이상의 것을 가져와야 할 겁니다. 그녀는 저의 것과 일치하는 완전한 변화를 가져와야 할 겁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